그만 아프고 싶답니다. 자, 송 기자, 이게 석 달 전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짧게 정리하고 가죠. 네네. 지난 5월에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의자는 한 여중생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 그리고 의붓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구속영장이 2번 신청이 됐었는데 검찰이 반려를 했었고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영장이 청구됐고 발부돼서 지난 5월에 구속됐습니다. 자, 이게 어제 말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 측에서 유서를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화나는 일인데요. 그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지가 100일째 되는 22일 날 그 여중생이 쓴 그 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유래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일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플까 봐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유서 중에 가해자를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부모 생각도 했지만은 예. 자기가 그 피해당한 내용을 너무 못 잊은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꼭 처벌해 달라는 글씨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유서를 공개한 이 피해자의 아버님. 일단 아버님 얘기 잠깐 듣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 보죠. 너에게 아픔을 준 나쁜 사람은 꼭 벌 받을 거야. 절대 너의 아픔이 2번 다시 안 되도록 아빠, 엄마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바람대로 벌 받게 최선을 다할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우리 가족 웃으면서 함께 안아보자. 그 백 변호사님도 저 편지 내용 읽어 보셨죠? 예. 근데 저도 읽어 봤는데 야, 정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막 눈물을 흘렸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좀 무슨 감정의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 슬펐어요. 저도 사실 저 유서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해졌었는데요. 일단 지금 뭐 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 사실로 입었던 본인의 큰 정신적 충격이나 그리고 본인이 의지하고 싶었던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견디는데 한계를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처벌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 물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2번 신청을 하고 검찰이 2번 반려를 했는데,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성폭행에 대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영장을 반려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무력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회가 피해자를 구해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보면서도 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먹먹했던 그런 유서였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않고 계속 재수사를 지휘를 하다가 바로 바로 그때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물론 검찰도 이게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당장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좀 긴급하게 좀 일을 처리했더라면 이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승 의원님, 제가 네네. 이 모든 강력 사건 피해자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제가 뇌 사진을 예전에 찍은 그 MRI 사진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뇌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이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건 뭐 저희가 그냥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한다고 이게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마는. 응?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유서가 아마 편지글 형태로 언론에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단편적인 어떤 한 단어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도 나와 있지만 저걸 캡처해서 보면 저 친구가 저 여중생이 얼마만큼 마음이 아팠는지가 나와 있는 게 문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한 번은 존댓말로 썼다가 저 부모님한테도 또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또 평서체로 바뀌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삶의 어떤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러나는 글인데요.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말 똑같습니다. 난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효녀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그리고 뭐 알지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합니다. 하트 모양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빈자리가 크지 않기를 바래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너무 아팠어 나 이러고 이제 글이 맺어지는데요. 이 아프다는 말을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거를 받아들일지 분명히 이 아프다는 의미가 이 안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에서는 반드시 이 아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밝혀졌다면 당사자인 의붓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형벌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가족에 대한 미안함, 또 고마움, 또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도 또 유서에 이렇게 담겼더라고요. 그 CG 좀 보여주시죠.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의붓 아버지, 지금 뭐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차례 이제 구속영장이 반려가 됐다가 이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술을 먹인 건 맞다. 술을 먹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 나아가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어찌 보면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 그냥 좀 먹먹하고 화가 나는데 말이죠. 자, 일단 팀장님, 술은 먹였는데 내가 그 짓은 안 했다.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지금 이 피고인입니다. 지금 재판 들어가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지금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강경한 거죠. 즉 자기를 옥죄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범행을 했어도 끝까지 부인하겠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심리하고는 틀리게 자기를만 아끼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인데 어떻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수사를 확실히 할 거니까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강해야 되겠죠. 예. 승 의원님, 그 유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314조에 보면 원래 법정에서 정언을 해야 될 당사자가 사망, 질병, 외국구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문서, 적어놓은 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을 한 피해자가 직접 손편지로 적은 유서이잖아요. 그건 예. 문서가 되는 것이고 그 문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됐다면 이 유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피해 그 여중생들이 학교의 위라는 곳에 분명히 그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거는 신고가 되지 않고 어머니에게 말을 해서 부모님께 말해서 이게 신고가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부모님한테 말을 해서 부모님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 316조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아이가 역시 사망했을 때 그 아이의 말하는 상황이 특신 상황이었다면 그 어머니도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가서 우리 딸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서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법정에서 그 딸의 증언을 말할 수 있다. 그 딸이 한 말을 법정에서 증언으로 말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나 우리 패널 분들도 지금 생각하는 걸 다 이렇게 속 시원히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말이에요. 본인 또 부인을 하고 있고. 자, 하지만 백 변호사님, 만약에 이 유서가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고 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모든 정황들이 다 사실로 굳어진다. 그럼 이 의붓 아버지라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조금 전에 승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어려운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증거로 사용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기초로 해서 현재로 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개연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예. 이게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그다음에 뭐 어쨌건 이 관련돼서 두 명을 성폭행한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의 나이나 또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망의 결과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라면 뭐 사망의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지는 않겠습니다만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거고요. 부인하고 있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아하. 취지로 좀 더 양형에서 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많고요. 뭐 제가 뭐 형량을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예, 어렵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